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 외교 안보에 종착역은 없다. 종착 토크. 매주 월요일에 고정 코너 시작하겠습니다. 종창 브라더스의 종착역이 없는 종착 토크. 오늘도 어김없이 김창수 코리아 연구원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이네요. 흉내내려고 잘 안 됩니다. 두 달 하고 한 주 더 지났나요? 하고 한 주 더 지났어요. 네. 지난주에 나오실 걸로 기대를 엄청 했었는데 못 나와서 전화 통화만 하고. 예. 저도 무척 아쉽고 섭섭했습니다. 저는 두 달 쉬고 와서 굉장히 그 충전이 많이 됐는데 우리 원장님은 굉장히 피곤해 보이셔. 아니 지난번에 김종대 편집장한테 했던 첫 번째 인사말이 김종대 편집장 이렇게 피곤해 보이냐 그러더니 오늘 또 저 만나자마자 하는 이야기가 피곤해 보이냐는 인사네요. 네, 디스 전문이에요. 자, 김종대 디펜스 21 플러스 편집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시오. 오리지널. 역시. 네. 나는 지난주에 장윤선 기자 막 복귀 방송이라는 사실을 미처 모르고 그러니까 복귀는 했으니 다른 방송 뭐 하다가 내 순서가 왔겠지 했거든. 아니었더라고. 그게 첫 번이었더라. 그래서 제가 좀 인사성이 부족했어요. 그 저기 심청이 딸 살아 돌아온 것 같아. 어디 가서 빠져주고 내가 살아서 돌아왔어. 예, 여하튼 근데 지금 그런데 뺑덕어멈 같이 더 분위기는 풍기지. 뺑덕어멈처럼 하고 왔어요. 자꾸 저한테 억척어멈, 뺑덕어멈, 어멈류로 별명을 지어주셔요. 아니, 나가 보기엔 심청이야. 나름 전직 그 언론계의 시문화 기자로 알려져 있었는데 이미지가 급전직하였어요. 뺑덕어멈으로. 뭐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신문하러 가면 별로 좋아하지 않더니 자꾸 이미지가 뺑덕어 뭐 이런 쪽으로 가니까 신문화가 그리운 모양이야 다시. 그러니까 심청이하고 신문한 같은 성씨야. 아 그렇구나. 네. 그렇지만 큰 차이가 있어요. 예. 자, 오늘 저희가 다뤄볼 이슈들이 꽤 많은데요. 우선 메르스가 대한민국을 완전히 잠식했습니다. 두 분 괜찮으세요? 마스크 둘 다 안 끼고 오셨어요? 저는 마스크 안 써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2009년도에 그때 뭐였지? 2009년도 유행했던 게 신종플루. 신종플루 유행할 때 제 아들이 당시 초등학교 5학년이었는데 제가 미국에 있었습니다 그때. 근데 신종플루에 걸렸거든요. 근데 신종플루에 걸렸는데 완벽한 가족 위생을 통해 가지고 신종플루를 8일 만에 극복해냈습니다. 온 가족이 힘을 모아가지고요. 그때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호들갑 떨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사스 문제에 대해서도 사실 개인적으로 할 말이 좀 많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좀 정부에서 초기 관리만 정확하게 한다면은 시민들이 불안해하지 않고 얼마든지 이 사스를 이겨낼 수 메르스를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반경 2m 안에서 침 튀기면서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은 아셔야 됩니다. 그 아무리 가족 관리 잘 해봤자 여기 4명 뭐 이것도 또 하나의 가족이긴 하지. 그런데 이 가족은 침 튀기면서 얘기하기 때문에 실제 가족보다 훨씬 위험하다는 거. 그러니까 사실 국회부터 없애야 돼. 저렇게 밤새도록 침 튀겨가면서 팔도 사람들이 다 모여서. 그래서 전국으로 지금 퍼지고 있어요. 팔도 사람이 모여가지고 침 튀기면서. 국회에서 팔도 사람이 모여서 침 튀기면서 얘기해가지고 퍼지는 건가? 그건 아닐 텐데요. 아니, 물론 그건 아닌데. 여하튼 현상은 지금 전국으로 가고 있죠. 네. 그래서 저는 좀 두렵기도 해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눈탱이가 좀 붓더라고. 그래가지고 이건 뭐지? 이건 뭐야? 이런 느낌 좀 있었어요. 지하철이 조금 사람이 붐볐는데
기차 우리 칸에서 한 2명이 기침했어요. 홍해바다처럼 갈라지죠. 그러니까 갈라지진 못했지만 차마 그 사람한테 모욕감은 못 주지만 다 돌아보긴 하더라고. 누구야? 다 돌아보긴 하더라고. 근데 그 아프리카에서 유행한 바이러스가 에볼라인가요? 예, 원숭이에서부터 비롯되는 건가요? 제가 영화를 봤었는데 오래전이에요. 영화를 봤었는데 그때 이제 그 영화에서 어떤 게 나오냐면은 아프리카에서 그 바이러스가 감염되는데 그거를 전파시키는 사람이 한국 사람으로 나와요. 미국 영화인데. 그래가지고 그 영화에서 이제 한국 사람이 기침을 하는데 배에서 기침을 해요. 그래서 이제 한국 사람이 그때가 선원이었는데 그래서 기침을 하면서 침을 통해서 에볼라 바이러스가 전염되는 걸로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제가 미국에 체류하고 있을 때였는데 제가 복도에 지나가면서 그 이거 뭐죠 코가 막 건질건질 거리는 거 그 알러지 때문에 기침 한번 했더니 사람들 그냥 코리안이 기침한다고 그러면서 막 놀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기침이 그렇게 전파되는 바이러스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번 기회에 기침의 예법 같은 것들을 좀 우리가 익힐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침을 할 때 제일 좋은 거는 팔뚝으로 입을 막는 것, 기침을 할 때 그게 제일 바람직하다고 합니다. 근데 물론 이제 이번에 메르스 같은 경우는 기침으로 전파되지 않는다고 그 네이처지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메르스의 그 바이러스는 폐 깊숙한 곳에 있기 때문에 기침을 한다 그래가지고 그 바이러스가 나오진 않는 거랍니다. 다만 병원에 있을 때는 그 관을 폐 안에다 집어넣는 그러니까 조사를 위해서 검사를 위해서 그런 걸 하다 보니까 병원에서는 이제 메르스 바이러스가 밖에 나왔고 근데 이 메르스 바이러스는 공기보다 더 무겁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제 막 멀리 날아다니지 못하니까 변기라든가 막 이런 데 붙어 있는 거죠. 손잡이에 막 붙어 있고 막 그래서 우리가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객관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정부에서 알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좀 숙지 같은 것들 할 필요가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정부가 초기 관리만 제대로 했더라면 우리 온 국민이 이렇게 메르스 공포에 떨 이유가 없는데 지금 초기 관리에 완전히 뚫리면서 전국이 이렇게 메르스 몸살을 앓게 된 이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2003년 사스 때하고 비교가 굉장히 많이 되면서 그때는 정부가 정말 철두철미하게 했는데 이번에는 왜 이렇게 뚫렸나. 그때도 공무원이었던 사람들이 지금도 공무원일 텐데 그때의 공무원과 지금의 공무원은 왜 이렇게 다르냐. 이런 비판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두 분 둘 다 전직 청와대. 2003년 사스 때 청와대. 맞죠? 그때 청와대에 있었는데 뭐 창수영은 NSC에 있었고 저는 국방보좌관실 비서실에 있었는데 좀 거리가 멀다. 아니 뭐 저기 그래도 유사업종이라서 이제 창수영은 지하에 있었고 나는 그래도 지상에 3층에 있었어요. 제가 조금 낫죠. 우리는 지하에 있었기 때문에 바이러스가 감염되기 훨씬 쉬운 조건에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예. 그 지하는 화생방 시설도 돼 있어요. 그런데 뭐가 다르냐 했을 때 이제 참여정부는 출범할 때 위기관리센터를 만들고 또 국가 위기관리 체계가 정비되는 그야말로 그 하나의 어떤 이런 안전에 관해서만큼은 정말 르네상스 시대였다. 그 위기관리 매뉴얼도 있습니다만은 이제 그 매뉴얼이 딴 게 아닙니다. 정부 부처에서 예기치 않은 어떤 긴급한 재난이 발생했을 때 담당 공무원이 누구고 담당 부서가 어딘지를 신속하게 정해주는 거. 이런 문서가 매뉴얼의 최고의 순기능이에요. 꼭 그대로 하라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서 이제 정부에서 훈련이 많이 늘었죠. 이제 사이버 대란이라든가 어떤 재난 사태라든가 또 지금과 같은 전염병 또 외교안보 사태 이런 것들이 이제 망라돼 가지고 여러 가지 훈련 또 어떤 업무 체계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정비가 되는데 누구보다도 안전에 관해서는 참 진지했던 정부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 그 박근혜 정부에 들어와서 안전 문제는 뭐냐 하면은 휴전선의 안전만 얘기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휴전선의 안전만. 국가 안보 일이라면 아주 뭐 과민 반응은 아주 엄청나게 과민하게 반응합니다. 대통령 요전에 그 남미 가서 바이러스만 잔뜩 수입해 오셔가지고 한 보름 알았잖아, 그지? 그 장윤선도 박근혜 대통령 꼴난 거 아니야, 그지? 그랬는데 그때 인후염, 복통. 또 저 두통이 걸린 거 아니야, 그죠? 그 전에 낙타고기 잡섰잖아요. 낙타고기 잡수고, 그다음에 절대 안정 취해야라 그래서, 그런데 벌떡 일어나서 회의 주재한 게 그 북한에서 잠수함 발사 미사일 그 공개하고,
그다음에 서해 NLL 위협한다 그러니까 안보관계장관이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류의 안전, 그러니까 무슨 뭐 휴전선은 별 이상 없어요 이런 식의 이런 항상 모든 시선이 그리로 가는 안전이죠. 그러나 그 화성 전쟁이라는 그 톰 크루즈가 주연한 영화 보십시오. 막 외계에 와서 기계들이 정신없이 때려 부수는데 전쟁의 판가름은 의외로 세균에 의해 가지고 양상이 바뀌어 화성 예. 침략군이 멸망하지 않습니까?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국가는 이런 어떤 그 작은 구멍 하나, 쥐새끼 한 마리가 뚝을 무너뜨리듯이 네. 이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안전이 위협받는 것이지 무슨 우리가 전통 냉전 시대 어떤 것처럼 이 전통자가 안보라는 것은 그건 누구나 다 할 줄 아는 것이고 네. 이제는 포스트 안전, 포스트 냉전의 안전 그건 뭐냐 하면은 역시 인간에게 예기치 않게 위협을 주는 네. 새로운 불안과 공포의 출현이거든요. 근데 기존의 사고에 익숙한 보수 정권은 새로운 어떤 그 위협에 유연하지 못합니다. 대단히 경직돼요. 그 지금 대통령 보면은 자기 할 일이 밤새 국가 별일 없었어요? 이건 물어보는 자리인 줄 알고 있는 것 같아. 자리를 좀 그분이 잘 모르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자기가 직접 할 줄도 모르지만은 네. 그 나서는 걸 어색해 하시기 때문에 자고 일어나 가지고 저기 비서실에 어제 별일 없었어? 이거 물어보는 거. 그러면 비서실은 또 다른 그 밑에 비서실에 확인해 봐야 되고 그 비서실은 정부 부처에 확인해 봐야 되고 그러니까 올라오는데 시간 걸리고 예. 답변하는데 시간 걸리고 이런 류의 어떤 그 저기 어떤 위계적 관료 구조 하에서의 어떤 정점에 위치한 관리자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유연성이 없죠. 그러다 보니까 매사 대응이 뒷북치는 이유가 이거예요. 항상 골든타임 놓쳐요. 세월호 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네. 예, 저는 노무현 대통령은 과거의 역사 속으로 묻어둬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꾸 노무현 대통령을 이 정부는 불러냈죠. 정치권은 자꾸 노무현 대통령을 불러내가지고 퍽하면은 뭐 노무현 때 어쨌다 뭐 이런 식으로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이번에도 또 박근혜 대통령이 또 노무현 대통령을 불러냈어요. 박근혜 대통령은 기사를 보니까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사스에 대한 대응과 지금 메르스 같은 경우는 전혀 다르다. 네. 그래서 사스 때는 그때 이제 중국에서 사스가 발병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동남아로도 이렇게 확산됐었는데 중국에서 발병한 바이러스를 국내에 들어오는 것을 막는 것 이게 사스라고 하고 지금 이제 메르스는 국내에 들어와 있는 바이러스가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한 거다. 그렇기 때문에 사스하고 메르스하고 다르다. 이렇게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이야기를 하면서 할 수 있죠. 예, 아니 그런데 따지고 보면 또 근본적으로 다른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사스는 그때 이제 중국에서 발병을 해서 한국이 확산을 막는 거였지만은 메르스도 마찬가지죠. 메르스가 중동 지역에서 이미 3년 전부터 중동 지역에서 유행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중동 지역에서 유행한 메르스가 한국에 어떻게 들어올 것인가 하는 걸 막는다는 점에서는 어떻게 본다면 동일한 것이죠. 네. 다만 다르다 한다면은 사스 같은 경우에는 발생 즉시 한국이 인접 국가에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막아야 될 필요가 있었다는 것과 메르스는 이제 중동 지역이니까 좀 멀리 떨어져 있었고 시차도 조금 있었다는 점입니다. 근데 박근혜 대통령은 평소에 그런 이야기 전혀 안 하시고 뭐 우리 청년들 중동에 보낼 그런 생각만 많이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다시 메르스와 사스를 비교한 거는 노무현 정부 시절에 사스에 대한 대응이 잘 됐다. 이런 것들에 대한 일부 언론과 또 심지어 뭐 일베에서도 뭐 그런 노무현 시절에 사스에 대한 대응이 잘 그런 이야기 나온다면서요. 그것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민감해서 그런지 다시 또 노무현 대통령을 불러내고 있는데요. 사실 뭐 말이 나왔으니까 하는 이야기지만 그때는 분명하게 대응을 정확하게 했던 거였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제 금방 김종대 편집장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게 위기관리 매뉴얼이라는 것은 어떤 업무에 대해서 담당자를 지정해주고 그리고 그 체계를 잡는 걸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그 체계와 체계와의 관계, 일의 순서 이런 것들을 다 잡아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지도자의 관심 사항과 지도자의 의지가 어떠냐 또 하는 문제겠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제 사스가 발병했을 때마다 제가 자꾸 사스 메르스 헷갈리는데요. 무슨 그리스도만 신화 신 같아가지고 자꾸 헷갈리는데요. 근데 그때 사스가 발생했을 때 정부에서는 즉각적으로 국무총리를 어떤 본부장으로 한 위기관리 어떤 대책 본부를 만들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총리를 중심으로 해서 신속하게 방역 체제에 들어갈 수 있었죠. 그리고 당시에 이제 고건 총리가 썼던 회고록 같은 것도 보면은 고건 총리는
이제 사스가 확산될 경우에 이거는 국가 안보 문제로 봐야 된다 해가지고 군에도 사스에 방지하기 위한 참여를 요청을 했었던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좀 전에 김종국 편집장이 말했듯이 참여정부 시절에는 안보 문제에 있어서 이제 포괄적으로 접근했었습니다. 그래서 위기나 재난 문제 역시 국가 안보와 연결되는 네. 어떤 현대적 안보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포괄적 안보 개념이 입각해가지고 위기와 재난 문제에 대해서 대응했던 거였죠. 네. 그러니까 신속하게 그 어떤 맞아요. 대책 본부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메르스가 발생하고 나서는 2주일이 지나서야 뭐 컨트롤 타워인지 뭔지 하는 게 만들어졌던 예. 겁니다. 이런 점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거죠. 말씀하신 대로 제가 제일 황당했던 게 이런 겁니다. 사스 때는 공항에서부터 철두철미하게 막았잖아요. 못 들어오게 다 검사해서 막고 막 그랬는데 이번에는 사우디아라비아가 이제 발병 국가고 이 양반은 바레인에서 온 환자잖아요. 네. 사우디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질병관리본부에서 그냥 가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끝내 몇 번 돌아다니면서 계속 요청했지만 끝내 정부에서 검사조차 제대로 해주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 마지막에 감사원에 아는 사람이 있었던 거야. 친척이. 감사원 간부야. 그래서 감사원 간부 통해서 질병관리본부 니네 한번 턴다? 이렇게 되니까 즉각적으로 검사를 한 거예요. 어이가 없네요. 참 이 정부가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환자가 제가 지금 어디 경유해가지고 바레인 거쳐서 들어왔는데요. 혹시 참 고열 복통이 있어서 이게 혹시 메르스 아닌가 싶으니까 이거 좀 체크 좀 해주세요. 라고 요청을 한 거예요. 근데 정부가 사우디 아니고 바레인에서 왔으니까 당신은 대상자가 아니다. 도로 가시라 해서 갔다가 결국에는 그 감사원에 아는 사람 찔러서 니네 한번 턴다 이러니까 하는 이런 게 정말 노무현 김대중 정부 때는 이런 게 있었나요? 두 분 전직 청와대 빨리 얘기해줘. 글쎄 뭐랄까 이런 질병에 관한 인식의 차이는 저는 있다고 봅니다. 네. 단순히 이거는 어떤 뭐 한쪽은 유능하고 한쪽은 무능했다 이런 문제일까 저는 의심이 약간 드는데 네. 노무현은 잘했고 박근혜는 틀렸다. 다 대통령 책임으로 몰아가는 건 말은 쉽죠. 듣기에는 좋으실 거예요. 네. 그런데 그런 부분보다는 어떤 그 하나의 어떤 그 위기에 대응하는 어떤 태도와 자세, 그 유연성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 모든 공무원이 대통령만 바라보고 사는 세상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게 진짜 복지부동하는 게 비단 이 메르스 문제뿐이 아닙니다. 저 주한미군의 탄저균이 들어와도 지금 저기 뭐 20일이 넘도록 지금 20일이 거의 다 돼가는데 지금 국방부 모르세요. 자기는 모른다는 거야. 통보 받은 적도 없고. 미국 국방장관이 나서서 사과할 때까지는 네. 이건 뭐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도 없었어요. 그리고 네. 이 저 메르스라는 뭐 오늘도 신문 칼럼에 의외로 메르스와 탄저균을 비교하는 실론을 2건이나 실렸는데 네. 그 중에 한 건은 저 창수 김창수 토마토 뉴스에 토마토 뉴스. 그것도 언제 보셨어요? 읽어보세요. 이것도 남의 언론 광고해주네. 그래? 그만 얘기해. 그런데 그 뭐랄까 비단 이 메르스뿐입니까? 그다음에 메르스는 그렇게 치명성이 이렇게 우리가 우려할 만한 수준의 병은 아닙니다. 그래도 탄저균이는 10%예요. 아니 10% 탄저균 90%예요. 죄송합니다. 예, 사스 훨씬 더해요. 네. 예. 메르스 이거 그렇게 저기 의지만 있었으면은 아니면은 초기에 방역에 실패했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 어떤 그 저 정부가 심기 일전만 했더라도 아유 이거 3차 환자, 4차 환자가 웬 말입니까? 장윤선의 팟짱.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사우디에서 발생한 이게 풍토병 비슷한 거니까 우리나라 뭐 낙타 몇 마리 돼. 낙타도 별로 없는데 뭐 우리가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방심한 탓이 큰 거 아닌가. 별거 아닌 걸로 생각한 거죠. 아니 그런 그러니까 측면에서 별거 완전히 아니라는 것하고 방심하는 문제는 다른 문제인데 그렇게 치명적인 질병은 아니지만 네. 이게 뭐 에이즈나 콜레라나 탄저균은 아닌 건 맞잖아요. 네. 그런 건 맞지만은 하나의 어떤 그 사회의 어떤 안전망 또 심리적 충격을 우리가 예방하기 위한 질병 관리라는 관점에서 그렇습니다. 봤을 때 이럴 때는 정부가 이런 때 신속하게 대응하도록 다 월급 받는 공직자 조직들이 존재한단 말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런 어떤 문제 하나에서도 우리가 보여지는 여실한 현상은 뭐냐면은 박근혜 정부 들어와 가지고는 위에서의 어떤 그 지침이나 어떤 그 지시가 없으면 안 움직인다는 거예요.
움직이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조직, 영혼이 없는 조직이 된 겁니다. 사실 세월호 때도 그렇지만은 많은 소방관들이 제일 안타까워하는 거는 막 그 화재 진압하러 갔을 때 막 녹는다고 네. 뜨거워서. 예. 그런데 저기 물결도 없고 날씨도 좋고 저렇게 배가 떠 있는 구조하기 좋은 환경이라는 것도 사실은 드물거든요. 네. 이번에 양쯔강에서 그 중국 여객선 그 보십시오. 네. 저거 구조할 여유도 없이 그냥 인양이잖아요. 구조 작전은 아예 없이 그냥 바로 인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네. 왜? 조건이 너무 나쁜 거라고. 그런데 세월호는 조건이 너무 좋았어요. 골든 타임이 물경 2시간이었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이런 어떤 그 메르스 같은 경우도 이것도 방역하기에 아주 절호에 좋은 질병이었어요. 우리가 그동안의 관리 체제를 한번 시험해 볼 수 있는 네. 이건 아주 제대로 된 예. 우리한테는 참 만만한 질병이었다 이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만만한 질병이었으면 그에 맞게 나의 솜씨를 한번 보여줘야지. 그렇죠. 이건 내가 해결할 수 있어. 이건 내가 관리할 수 있어. 이렇게 나갈 수 있는 건데 그 만만한 것에도 벌벌 떠는 양상으로 된 거는 이 관료 체제 전체가 다 경직돼서 예. 이제는 전통적인 어떤 권위주의로 회귀해 본 결과 위에가 안 움직이면 다 안 움직이는 국가가 돼버린 거야. 이게 세월호 뭐 이런 메르스 탄저균의 공통점은 그거란 말입니다. 지금 대통령이 제일 관심 갖고 있는 분야는 공무원 연금 그리고 국회법 개정안인데 무슨 메르스? 이제 메르스 같은 경우에 정부가 초기 대응만 잘 했으면은 이렇게까지 확산되지 않고 또 사실은 더 중요한 건 아까 제가 김창수 의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국민들이 이렇게 공포감과 불안감을 가지지 않았을 겁니다. 현재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공포감과 불안감이라는 것은 그 준 전시 상황이나 다름없습니다.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부가 책임을 통감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몇 가지만 짚어본다 하더라도요. 어떤 중동 지역에서 메르스가 유행했다 한다면은 중동 지역을 여행하고 돌아온 사람들에 대해서는 검역 처리 같은 거는 분명하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더군다나 저는 아까 정윤승 기자 말씀하실 때 저는 몰랐어요. 그 최초의 일본 감염자. 네. 저는 일본 감염자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눈물겹게 노력을 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네, 다 알려졌습니다. 이제. 예, 네. 근데 저는 장윤승 기자 그 이야기할 때 사실은 일본 감염자의 그 뛰어난 시민의식 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사실 좀 감동했어요. 우리 시민들은 다 그렇게 준비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지금 비밀주의로 일관하고 병원도 네. 이제서야 공개하고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딱 살펴보면 문제점은 뭐냐면은 최초의 환자가 10 며칠 날 들어와가지고 뭐 거의 일주일 정도 돌아다녔다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이제 병원에 와가지고 병원으로 옮겨 다녔던 거였고요. 이 병원 저 병원 다. 예, 이제 결국은 그래서 이제 평택에서 강남 삼성병원으로 왔고 그래서 그 일본 환자가 가장 많이 감염을 시킨 뭐 수포 감염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의 그런 노력이 있었는데 문제는 정부가 이 감염 경로에 대해서 모든 것을 전부 다 비밀주의에서 덮어놓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다른 환자들이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14번 환자가 또 평택에서 삼성병원으로 왔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14번 환자가 삼성병원에 5월 27일 날 왔는데 병원도 모르고 있었어요. 네. 삼성병원도. 그리고 14번 환자가 응급실에서 있었는데 이른바 이제 그 박원순 시장의 발표와 관련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 그 35번 환자 있지 않습니까? 네. 35번 환자는 14번 환자가 응급실에 있는데 그 사람이 있다는 사실도 모르고 그러니까 병원도 몰랐고 병원도 의사도 모르고 그런 상태에서 35번 환자는 평상시에 자기가 어떤 비염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 비염기가 있는 걸로 생각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정부가 완벽한 비밀주의에 입각해가지고 이 사실들에 대해서 병원이나 의사도 모르게 함으로써 이것을 확산시킨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중국은 어떻게 대응했는가? 중국은 한국의 그 메르스 감염 환자가 중국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중국으로 가자마자 국제기구로부터 그걸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3시간 만에 그 사람이 어디 있는지 소재를 파악했어요. 그 사람을 격리시키고 그다음에 방송을 통해 가지고 그 사람의 이동 경로에 대해서 다 공개를 한 겁니다. 그 사람은 어디 호텔에 있었고 어느 병원에 있었고 무슨 버스를 타고 어떻게 이동을 했었다. 그러니까 그 3시간 동안에 그 이동 경로에 있던 사람은 전부 신고해달라. 그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들 다 파악해가지고 다 조사하고 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중국만만이 보면 안 되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반역을 한 거예요. 그 관리가 거의 의료 선진국 수준이네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웃긴 상황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대한민국 의료 선진국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이제 우리는 의료 후진국이 돼버린 거예요. 그럼 이게 정부 초동 관리를 잘못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의료 후진국이 됐을 때 이것이 가져오는 파장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입니다. 우리 국가 이미지뿐만 아니라
당장 이제 우리 경제 심각한 타격을 당연하죠. 미치고 있습니다. 내수에도 좀 당장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그렇죠. 글쎄 그런데 저는 세월호 이후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국가안전처를 신설하면서 중앙 권력을 더 강화하는 근데 상당히 신랄하게 비판을 했는데 이렇게 되면 관료 조직의 유연성이 떨어져서 제대로 된 행동이 안 나온다. 지금은 현장 중심 전문가 중심으로 이게 조직을 만들 때지 중앙의 장관급 통제 중심 총리와 장관이 역할을 더 강화하도록 하면 밑에 조직은 더 안 움직인다. 그런데 이런 것들 현장과 어떤 중앙의 컨트롤 타워와의 긴밀한 소통에서 이 대응 능력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박근혜 정부가 이런 것에 대처하는 방법이나 보면은 뭐든 틀어쥐고 자기가 직접 하려다가 예컨대 뭐 이번엔 보건복지부가 되겠죠. 세월호 때 해양수산부하고 비슷한 상황입니다. 자, 왜 이렇게 헤매느냐 하면은 그 보건복지부의 관료 조직은 전문성이 없어요. 또 세월호 때 해경과 마찬가지 조직이 이번에 질병관리본부입니다. 그런데 해경 그때 그 무능력한 모습이 이번 질병관리본부에서 똑같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보건소하고 해경 해체하듯이 질병관리본부도 해체해야 되냐고. 그래서 국민안전처나 뭐 국민보건처를 만들어서 또 장관급 자리 하나 또 만드는 이런 게 박근혜식 솔루션이에요. 이런 것들이. 그런데 이건 뭘 말하는 거냐 하면은 아래에 평형수를 빼고 위에 건축물을 더 올리는 말하자면 무게중심을 더 국가가 상향 이동하는 세월호판 대책이란 말입니다. 이게 그 결국은 증축하는 거죠. 계속 관료 조직은 증축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고 터지면 처벌을 받는 게 아니라 상을 받아. 왜? 자리 하나가 더 생기니까. 그러네요. 이런 식인 겁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대책을 남발해 오는 것이죠. 그렇게 되니까 이제는 현장 조직들이 다 죽었단 말이에요. 이 질병관리본부 같은 경우에 왜 눈치를 받겠습니까? 사실 이거 병원 공개에다가 삼성병원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국가 불안 조성한다 그러는데 거기에다 대통령 청와대 지침은 뭡니까? 초기에 아니 유언비어 단속입니다. 그러니까 이 방역에 대한 새로운 액션, 즉 우리의 행동이 적절하게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유언비어 단속이 그 연장선 일직선 위에서 박원순 응징까지 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왜 국가를 불안하게 하냐? 이게 박원순에 대한 이 정부의 응답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그것도 하루 만에 무너진 거지만 이제 와서 박원순 시장의 어떤 행동에 요구한 대로 사실은 된 겁니다. 이게. 그러면 왜 아래서 이렇게 올라오는 게 중앙정부하고 소통이 안 됐을까? 또 시민들의 그런 어떤 행동을 제대로 정부가 어떤 귀담아 듣고 행동으로 옮기지 못했을까? 그건 소통 능력, 그렇죠. 이 소통의 결여입니다. 이런 면에서 지금 박근혜 정부의 위기 대응은 세월호나 메르스나 탄저균이나 한 가지 공통점은 제가 이제 그 청취자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그 레베카 솔릿이라는 미국의 시민운동가가 쓴 이 폐허를 응시하라. 라는 책을 꼭 한 번 정독을 권합니다. 이건 재난에 대한 현장 보고서예요. 그런데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 레베카 솔릿의 이 폐허를 응시하라. 그런데 이건 아주 일관된 관점을 갖고 있습니다만 뉴올리언즈 그 태풍이 2006년인가 아마 2005년도죠. 왔을 때 시민이 자체적으로 구조한 인력이 3,000명입니다. 그런데 주방위군과 경찰이 구조한 게 30명입니다. 100분의 1이에요. 그런데 시민을 주방위군이 통제하려고 했던 겁니다. 이 결과 조지 부시가 시민과의 연결고리가 완전히 끊어져 나가는 사실은 이라크 전쟁 때문에 부시의 인기가 추락했다 그러지만 뉴올리언즈가 더 치명적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어떤 관료 집단이 시민들의 어떤 요구와 완전히 괴리되면서 그동안에 가졌던 정치적 신뢰가 바닥나 버리는 극명한 현상. 우리가 가장 최근에 보는 거는 뉴올리언즈 사태고 더 거슬러 올라가면 1985년도에 멕시코 대지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때도 정치적 신뢰가 완전히 바닥나자 드디어 멕시코가 민주화의 길로 접어드는 정변으로까지 정치적 격변으로까지 연결이 된 겁니다. 그런데 지금 박근혜 정부가 계속 이 국가의 어떤 아래쪽에 위치한 평형수를 빼고 권력을 전부 상향 이동시켜가지고
이제 저 세월호와 같은 전복되기 쉬운 국가를 만들고 있다는 걸 저는 경고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현장은 점점 빈곤해지고 네. 어떤 시민들의 자력구제 역량들은 이제 그 열정이 소진돼 가고 있다. 모든 것이 이제는 대통령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러는 와중에서 대통령은 이 난파되기 쉬운 이 저 배에 선장 노릇을 제대로 안 하고 계십니다. 네. 이게 안전을 표방한 박근혜 정부가 실세로 하고 있는 것이고 이렇게 되면 조지 부시의 2005년 뉴올리언즈의 사태의 재판을 앞으로 면치 못합니다. 뉴올리언즈를 기억해야 돼. 이게 저 박근혜 정부가 지금 읽어야 될 책은 북한의 체제가 붕괴하고 핵무기 개발하는 문제가 아니고 네. 이런 미국의 어떤 시민들의 외침을 우리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된다 이거예요. 러브레터 쓰실 때 요 책 같이 좀 넣어서 보내시면 어떨까요? 박근혜 대통령 이제 안 써. 이제 안 써? 아, 근데 삐졌어. 김종인 PM장이 이제 말씀하신 게 어떤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국가가 어떤 시민의 참여를 배제하고 대통령 중심으로 해서 마치 절대 왕정 시대와 같은 그런 통치 체제를 구축해 나가고 있는 것들의 문제점들을 지적하면서 뉴올리언즈 사태를 가지고 경고를 지금 한 겁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러한 박근혜 정부의 국가 운영 시스템뿐만 아니라 박근혜 정부의 어떤 국가 운영에 대한 기본 개념이나 철학 네. 이런 건 역시 또 근본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현상이 발생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아까 시작할 때 김정희 편집장 이야기 중에서 휴전선 안보는 잘한다 그랬어요. 휴전선 안보만 한다 그랬죠. 네. 근데 이런 게 바로 사실은 잘하는 게 아닌데 그렇지. 관심이 많다. 관심이 많다. 그렇지. 잘한다기보다도 그것만 생각한다는 네. 거죠. 근데 이게 현대 사회의 복잡 다양해지는 어떤 특징을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통 우리가 요즘 이제 세월호 이후에 안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국가 안보가 있는 거고 또 시민의 안전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가 안보라는 거는 어떤 의도된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이고 시민의 안전이라는 것은 일종의 의도되지 않는 어떤 사고, 위험, 데인저러스 이런 데에서부터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국가 안전과 국가 안보와 시민의 안전이라는 것은 과거에는 영역이 명확하게 구분된 영역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현대 사회가 커지고 복잡해지니까 어떤 예기치 않은 사고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국가 안보와 같은 큰 피해를 국민들에게 안기는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세월호 사건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국가 안보와 시민의 안전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첩되는 부분들이 많이 생기는 거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포괄적 안보를 했을 때 그런 여러 가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인 복합적인 현실을 고려하고 그것을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까지 계산해서 안보 개념을 넓게 잡고 있는 것이 현대 사회의 네. 안보에 대한 추세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 본다면은 지금 유럽에서 굉장히 큰 안보 위협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난민 문제입니다. 난민. 예, 왜냐하면 과거에 이제 리비아가 있었는데 리비아가 망해버리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리비아 난민들이 지금 계속 유럽으로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럼 유럽의 많은 국가들은 리비아 난민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것을 새로운 국가의 안보의 문제로서 지금 접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난민 문제뿐만 아니라 뭐 불법 무기 거래 문제라든가 또는 이런 국가의 재난 문제 역시 특히 이제 재난 문제 중에서 이와 같은 전염병의 창궐 역시 국가의 안보 문제가 대해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예전에 예를 들어 본다면 이제 20세기에 있어서의 세계에서 가장 큰 어떤 그 전염병의 대창궐 그것이 이제 1918년도에 스페인 독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스페인 독감 때 그거는 5천만 명 정도가 사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1차 대전에서 죽은 사람보다 더 많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1차 대전이라는 전통적인 안보와 그다음에 이런 스페인 독감이라는 것들에 대해서 확실하게 구분을 했어요. 이거는 그냥 독감에 대한 대처 문제, 사회적인 문제로서 봤습니다. 우리도 그때 똑같이 1918년도에 우리도 그때 한 1,300만 명 정도가 독감에 감염됐다고 합니다. 우리 네. 그 당시 인구가 한 2천만 명 정도 됐는데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독감에 감염됐던 거였죠. 근데 그 당시에는 이제 전통적인 안보 개념을 가지고 네. 이런 문제는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문제를 보지 않았던 겁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 이 어떤 메르스에 대한 정부의 잘못된 대처로 인해 가지고 네. 국민들이 얼마나 좀 공포에 떨고 있습니까? 그다음에 이것이 우리 내수 경기를 얼마나 위축시키고 있습니까? 이것이 우리 국가의 이미지를 얼마나 약화시키고 있습니까? 이 문제는 국가 안보 수준과 동일하기 때문에 국가 안보 차원에서 동일한 개념으로 접근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네. 휴전선 안보만 생각하고 국민들이 메르스에 걸리든 말든 뭐 이거 신경을 안 쓰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는 국가 안보상의 위협을 지금 초래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의
국가 체계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거의 전제 군주적인 그런 국가 체제를 만들어 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 안보 문제에 대해서도 전 근대적인 그런 개념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죠. 자, 거기서 내가 덧붙이고 싶은 건 뭘 이해를 못하고 있는가. 이번 메르스 같은 경우 효과를 보면은 이게 바로 네트워크 효과의 전형적인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네트워크 효과라는 것은 그 네트워크에 참여자는 행위자가 한 명씩 늘어날 때마다 사실은 산술급수적인 게 아니라 기하급수적으로 효과가 제곱 단위로 그 2배 행위자가 나타났다 그러면 4배의 효과가 나타나는 걸 우리가 네트워크 효과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 현대 사회의 연결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질병이 확산되는 것은 이 사회적 네트워크에 기반해서 퍼져나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교통, 병원, 또 운송 여러 가지 어떤 사회적인 어떤 연결 지점에서 하나의 허브를 구성해 가지고 주변으로 확산되면 또 다른 허브를 구성하는 이거는 어떤 살아있는 생물처럼 네트워크에서 자기 스스로 진화한다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전통적인 관료 사회는 이 네트워크의 접근력이 대단히 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시민사회나 비정부 기구에서 어느 정도 소프트 파워를 창출해 주지 않으면 국가 자체가 소프트 파워를 스스로 만들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정부가. 이게 이제 조셉 나이라는 학자가 얘기하는 현대 사회의 특징이라는 거고 질병도 바로 그와 같은 원리로 전파가 된다. 이게 네트워크 효과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전쟁도 네트워크 중심전이라고 할 정도로 이제는 진화해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정부는 이런 문제에 있어서 어떤 하나의 유능함을 보여주지 않으면 국민한테 짐이 됩니다. 말하자면 정부가 신뢰의 어떤 그 동반자라기보다는 이제는 정부가 국민들에게 거추장스러운 짐이 돼버리고 지금 사실 그렇죠. 결국은 시민이 자력구제, 셀프 헬프, 자력구제를 해야 되는 상황이 도래한다는 겁니다. 이러고 정부가 지금 보여주는 어떤 모습은 책임 있는 신뢰성 있는 어떤 그 리더의 모습이라기보다는 엘리트 패닉에 빠졌다. 즉 국민들이 불안해 할까봐 지레 자기들이 먼저 불안해지는 이거를 엘리트 패닉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 어떤 나중에 쏟아질 책임 추궁과 어떤 그 비난의 두려움이 먼저 자기들을 마비시켜 버리는 이렇게 해가지고 모든 걸 우물쭈물 이도저도 아닌 소신 없는 의사결정, 그다음에 어떤 그 책임 회피성 어떤 보신주의 발언이라든가 또는 제때 행동이 나오지 않는 우유부단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계속 나타나는 건 엘리트 패닉이라는 개념 때문인 거거든요. 먼저 패닉에 빠지는 것이죠. 말씀하신 대로 지금 박근혜 정부는 사실 시민사회 그러니까 소프트 파워를 거의 무시하거나 안중에 없는 뭐 이런 상황인 거잖아요. 아니 그 자체를 아예 위협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위협이라고. 그러니까 시민이 무시하는 게 아니라 위협적 요소로 시민사회를 생각한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유언비어 단속이 떠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시민사회를 불신하기 때문에 위협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게 먼저 반사적으로 떠오를 수밖에 없는 아예 내 회로도에 그 매뉴얼이 쫙 깔려 있는 거야 이 사람들은. 걱정이다. 근데 이런 식으로 하면은 현대 사회에서 거버넌스가 굉장히 중요한데 협치해야 되잖아요. 협치죠. 정부가 시민사회와 함께 이 국가를 이끌고 나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거의 뭡니까 완전히 막아야 될 어떤 무슨 통치해야 통치의 되고 관리 감독해야 되는 대상으로 이렇게 하니까 심각한 문제인 건데. 근데 정부가 그래가지고 그거를 유언비어 단속부터 시작하니까 관리해야 되고 통제해야 될 대상이니까 시민들 사이에서 자구책으로 이야기되고 있는 것들을 유언비어라고 먼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정부가 이제 2주일 있다가 그 무슨 콘크리트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컨트롤 타워 그러니까 무슨 컨트롤 타워냐 콘크리트 타워다. 정부만 그냥 이렇게 굳어져 있는 그런 콘크리트 타워.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대통령이 원하는 시민은 애국가가 나올 때 자리에서 일어나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잘하는 국민. 사절까지 다 외워야 되고. 사절까지 다 외워야 되고. 그런 사람만 국민이야. 이런 국민을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시민들이 쭉 그 이야기했던 것들은 나중에 정부에서 정보 공개하고 나니까 시민들이 그때 이야기했던 것과 별반 차이가 없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정부에서 병원 명단 공개했는데
병원 이름도 다르고 그러니까요. 병원 위치도 다르고 오히려 정부가 더 엉터리였던 거예요. 네. 그렇기 어제 때문에 그래서 상당히 큰 혼란이 빚어졌습니다. 아니 나는 이 발표자료 문영표 나온 다음에. 장관에 대해서 말이죠. 네. 내가 참 저기 이거 이제 이 박근혜 정부의 이제 그 옛날 윤진숙 해수부 장관에 이어서 두 번째 재앙은 지금 이 문영표 장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때 참 윤 장관은 운도 좋아. 세월호 사건 직전에 그렇죠. 저기 퇴임했잖아요. 네. 그거 참 계속 앉혀놨으면 어떻게 됐을지 지금 생각하면 모골이 송연한데 지금 그 꼴이 저 문영표 장관한테는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고. 그래도 이분이 그랬어요. 개미 한 마리 못 지나가게 할 거라고. 뻥뻥 다 뚫렸는데 개미 한 마리 못 지나가게 하겠다 이렇게 딱 얘기를 그러니까 했지. 이 양반은 모택동 스탈린 히틀러를 합친 것보다 위험한 장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네. 이 저기 다가오는 위험성을 제때 경고하지 못해가지고 국가를 파멸로 이끈 장관들 많아요. 네. 예를 들어서 2008년에 리먼 브러더스 사태가 났을 때 저기 헨리 폴슨인가요? 그 미국 재무장관. 네. 이 사람은 이미 위협이 코앞에 닥쳐가지고 사건이 버블이 붕괴되면서 금융이 무너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저 까딱없다 그랬다 미국이 그 뒤에 10년에 가까운 침체를 네. 초래한 아주 장본인 중에 장본인입니다. 우리도 그런 사람 문영- 있잖아요. 누구요? IMF 직전에 펀더멘털은 튼튼하다고 말했다. 그리고 네. 이 사람이 그때 했던 얘기는 미국이 금융위기가 올 확률은 3조 분의 1이라 그랬는데 그 3조 분의 1이 현실화됐어요. 그 현실화됐는데도 방치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문영표 장관은 이랬어요. 다 이제 막 터지고 심각해지니까 이때 딱 얘기하잖아. 나는 연금 전문가다. 네, 그러니까 그다음에 저기 이 양반이 그 저기 지금까지 보면은 질병관리본부가 탄저균에 대해서도 완전히 지금 저기 자기들은 그 이런 감독권 밖에 있는 것처럼 난 그게 더 큰 범죄라고 봐 사실은. 맞아요. 이런 자, 것까지 해서 이거 지금 나는 저 재난 장관이 드디어 출연했어. 네, 말씀하신 대로 그 지금 박근혜 정부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뭐 첫 번째 환자 발생 숫자도 막 틀리잖아요. 15인지 18명인지 예. 그런 것도 제대로 보고가 보호가 정확히 안 제대로 됐다는 정확하게 안 되고 뭐 이런 상황이고 말씀하신 대로 지금 국가안보 휴전선만 지키는 게 아니라 정말 제일 중요한 게 인간안보 관점에서 시민안보를 최우선해야 그렇죠. 되는데 그런 것들을 지금 간과하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해서 그냥 이대로는 넘어갈 수 없겠다. 박근혜 대통령이 뭔가 근데 참 이래요. 이 상황에서 우리 국민들이 그냥 자구책 앞서 제일 처음에 김창수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가족은 우리가 지킨다라는 관점에서 철저하게 8일간의 관리를 통해서 가족 예비군. 가족 예비군 신종플루를 내 나라 내 이겨낸 직장은 사례 내가 지킨다. 아니 근데 그런 개념으로 예, 그거 되게 제가 지금 중요하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은 금방 장윤선 기자가 인간안보, 시민안보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네. 사실은 시민안보라는 개념은 일반적으로 쓰지 않는 개념입니다. 제가 한 3년쯤 전부터 우리가 시민안보라는 개념을 써야 된다. 제가 그렇게 주장을 했는데 네. 어느새 장윤선 기자가 그 단어를 사용하시는군요. 제가 굉장히 그 김창수 원장님의 글을 열심히 읽고 그래서 그렇나요? 네. 근데 또 세례 이런 깔 때 받았죠. 그만해. 근데 이제 지금 뭐냐면은 아까 장윤선 기자님이 말할 때 일본 환자의 자구적인 노력을 말씀해 주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거는 개인이 한 시민이 얼마만큼 많이 노력을 했는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해 주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김정nik 편집장이 2005년도에 뉴올리언즈에 있었을 때 그 시민들이 자구적으로 그렇게 구조를 했던 네. 사례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정부가 국가가 제 기능을 다 못할 때, 그러니까 안보에 있어서 주체가 이제 국가였던 시대는 이미 지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민들이 안보에 있어서의 어떤 역할을 하는 것으로 시민의 역할을 저는 확대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시민 안보, 또 우리 가정은 우리가 지킨다. 가족 예비군, 가족 맞아요. 안보. 네. 아니 오죽하면 시민들이 나서서 메르스 지도를 다 만들어. 그러니까요. 이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그게 시민 안보라는 게 참 내가 이게 대단한 국민들이. 자 지금 저기 지자체 가면 말이죠. 네. 저기 소방은 이제 지금 뭐 국가안전처로 흡수됐지만 소방방재청 감사 때문에 못 살겠고 경찰은 중앙경찰청 통제를 받고 그런가 하면은 또 저기 그 비상계획관들은 총리실 통제를 받고 또 군부대는 합참 통제를 받고 이래가지고 충무훈련 을지연습 때 오면은 협조가 전혀 안 되고 시도지사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고 이런 어떤 무능한 모습. 저번에 세월호 때 전라남도지사 나와서 브리핑하는 거 보신 적 있어요? 네, 진도시장 나와서 브리핑할 수 있는 거 본 적 있어요? 맞아요. 완전히 개털이에요. 예, 그리고 실제로
어떤 사태가 벌어지면 시도지사는 아무것도 모르고 과거에 삼풍백화점 무너졌을 때 최병렬 서울시장 담벼락 붙잡고 어떻게 하다가 언론에 한 줄도 안 나가고 그냥 뒤에서 그냥 한숨만 쉬다가 끝났어요. 자, 이렇게 된 겁니다. 중앙에서 다 가져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분수 이거 이제 밑에 평양수 다 빼버린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지자체 가면 어떡하냐. 이런 관료 조직이 어떤 그 지자체의 풀뿌리 안전을 지켜줄 수 없다는 걸 시민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별의별 조직이 다 생깁니다. 자율방범대, 의용소방대, 여성예비군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지자체에 굉장히 많거든요. 아 그래요? 네, 이런 것들은 있어. 아. 가정주부들. 그러면은 가정주부. 이런 건 중앙정부에서 통제 안 하는 조직들에 가깝다고 봐야 돼요. 그리고 왜 이런 걸 만드냐 하면은 애가 밤늦게 학교에서 귀가하는데 부모가 어떻게 다리 뻗고 잠을 잡니까? 요즘 흉흉한데 강력범죄 많은데 또 저기 어디 보면은 뭐 이렇게 소방 이런 경우도 소방서만 믿고 아무것도 안 한다 불안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시민의 어떤 자율 조직, 직능단체들이 안전과 관련해서 최근 몇 년 사이에 아마 전 노무현 대통령 때라고 보는데 그때부터 많이 활성화된 겁니다. 굉장히 활성화된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유사시에는 우리의 어떤 사회 안전망도 난 만만치 않다고 봐요. 시민 의식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어디서 생기느냐 하면은 지자체 단체장이나 또 거기서 중앙단체 눈치를 보는 지방 관료들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막상 충무 을지 연습 때 뭐 훈련을 해보면 이것도 또 어떤 분한테 내가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저기 40년 동안 해왔던 훈련이니까 다 알 거라고 물어보니까 아줌마 을지 연습이 뭐예요? 그러니까 을지로에서 하는 훈련이지. 그럼 충무 훈련은 뭡니까? 그건 충무로에서 하는 훈련. 국가가 40년간 홍보해왔는데 이 지경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시민들이 을지 연습이건 충무훈련이건 그따위 거는 중앙정부가 하는 일이지만 막상 밤늦게 고생할 때 자기들끼리 밤도 새고 주먹밥도 싸우고 위문폰도 갖고 와서 스스로 지킵니다. 그렇죠. 그러면 중앙정부에서 수천억, 수조 원을 써서 이번에 이제 메르스에 3조 원 예산 푼다는 건데 이렇게 돈 써서 그렇게 값비싼 비용 치르고 힘들게 왜 하느냐 이게. 그거보다 있는 시민 네트워크 속으로 들어와 주어서 그 자발성에 힘입어서 거버넌스가 돼야 되는 것이죠. 이런 것들에 눈을 뜨지 못하고 다 정부가 알아서 하면 지자체 가보십시오. 시도지사가 얼마나 무능한 존재인가. 저 자리에 왜 앉아 있을까가 의심스럽다니까. 박원순 시장이 큰일했어요. 박원순 시장이 나서서 그러니까 막 다른 지르니까. 전형을 그러니까 남경필 나오고 다 나오잖아요. 박근혜 대통령도 나왔어요 그날. 일요일 날 박원순 시장이 현장 간다고 하니까 바로 나왔잖아요. 금요일 날이었나요? 네, 금요일 날이었던 것 같아요. 금요일 날 딱 나온 지난주 금요일 박원순 시장 현장 간다고 딱 하니까 갑자기 청와대 일정이 잡혔어요. 외부 일정이. 박근혜 대통령 국립의료원 갔잖아요. 안명옥 전 의원 국립의료원장 된 그 양반이 또 여당은 받고 또 야당은 안 받아. 근데 박근혜 대통령이 국립의료원 가가지고 그 방진 마스크한 사람들하고 만났지 않습니까? 수고 많으세요. 그리고 그리고 그게 이제 홍보가 많이 됐는데요. 나중에 그 메르스 확진 환자가 있었던 병원 24일 공개하니까 24일 병원에는 국립의료원 없던데요? 아니 거기 국가 지정 병원이니까. 그런데 왜 방역을 그걸 쓰고 있으면 그래가지고 미국 출장은 예정대로 간다는 건데. 그러니까. 이거 여기에서도 비교가 돼요. 박원순 시장은 유럽 출장 취소했는데 과연 박근혜 대통령 14일 그는 떠날 것인가 말 것인가 두두두두 만약 이때 간다 이러면 내가 그냥 SNS 난리나. 김종대도 이번 주말에 떠난다는 유럽으로 거야. 간다는데 또 아이러니가 있는 거지 사실은. 김종대 입장 유럽 갔을 때 유럽이지. 유럽 갔을 때 힘들 거야 입국할 때 한국에서 왔다 그러면은 아니 난 국제적 신인도 때문에 내가 약속을 한 건 취소를 잘 안 하는 사람이긴 하지만 또 내가 없는 게 위기 관리에 도움이 될지도 몰라서. 지금 여러분은 장윤선 기자의 팟짱을 듣고 계십니다. 술 한잔 걸치셨네. 오이들이 운전 불러드릴게요. 불러봐. 1688 오이오이 불러주세요. 1688 오이오이 대리운전. 1688 오이오이 불러주세요. 1688 오이오이 대리운전. 처음 이용하시면 10,000원,
좋은 상품권 드려요. 1688-5252 저희가 메르스 파문에 대해서 너무 열변을 토하다 보니까 시간이 계속 가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탄저균과 보툴리눔 의혹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돼요. 탄저균은 사람들이 좀 아는데 보툴리눔은 또 뭐야?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 여기 대한민국 살려면 공부를 너무 많이 해야 돼요. 보툴리눔도 알아야 이게 살 수가 있으니. 자, 우선 이게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데, 자, 우선 탄저균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주한미군이 이거를 페덱스로 갖고 왔어요. 네? 페덱스로 오면 주한미군 사령부 찍어서 오면은 그냥 통과인가 봐. 이런 그냥 것도. 통과죠. 네? 아 진짜 그래요? 예, 한미 행정협정에 네. 미군 화물은 검역 통관을 거치지 않는다고 돼 있어요. 아 그래요? 그러면 우리는 다 식물 검역, 동물 검역 이거 다 거치잖아요. 근데 주한미군 관련된 거는 그냥 오는 거예요? 예, 그 한미행정협정 그 부분만 잠깐 짚어보면은요. 네. 그러니까 이제 밖에서 들어올 수 있는 미군이 들어올 수 있는 게 우리가 생각해보면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네. 첫째 사람이 들어오잖아요. 두 번째로 어떤 사람이 소지하는 또는 소지하지 않더라도 어떤 물건이 들어오잖아요. 네. 세 번째로는 군함이나 뭐 비행기나 탱크나 네. 이런 장비가 들어오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사람, 물품, 장비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한미행정협정 8조는 사람이 막 들어와도 돼요. 주한미군은 막 들어와요? 막 들어와도 됩니다. 비자 없이 막 들어와도 됩니다. 그게 한미행정협정 8조고요. 네. 한미행정협정 9조 물건 막 들어와도 됩니다. 세관 통과하지 않고 네. 검역 조치 안 하고 막 들어옵니다. 그게 9조입니다. 그래서 페덱스를 통해 가지고 탄저균이 막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10조가 장비 무기입니다. 네. 장비 무기도 막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주한미군 사령부에 또는 주한미군에 무슨 장비가 있는지 사실은 정확하게 잘 모릅니다. 김정일 평장 잘 알아요? 군사 전문가 잘 알아요? 잘 모르겠어요. 네. 이게 근데 보통 위험한 게 아니잖아요. 메르스도 심각하지만 탄저균은 95%. 아이고. 지금 어떻게 해야 돼? 메르스가 슈루탄이라면 탄저균은 슈루탄? 핵무기입니다. 핵무기. 이건 군사무기예요. 메르스가 감기라면 탄저균은 암입니다. 근데 그렇지. 그런데 이거를 그냥 막 들여와. 페덱스로. 또 들어오면 어떻게? 아니 그러니까 그것도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고 중요한 건 우리 정부가 아무런 말이 없어. 말이 없어. 네? 아니 세상에 네. 난 요즘 종편 보고 제일 놀란 게 이건데 네. 막 군사 평론가들이 나와가지고 그거 별거 아니다. 미군 원래 해왔던 것이고 이런 것들은 안보 차원에서 필요하다 그러면서 막 변호해 주는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 군사평론가는 어느 나라 군사평론가입니까? 난 깜짝 아메리카 놀랐어. 말로 막 말하는 아니 거 아니야? 살아있는 탄주견이 비행기를 타고 네. 민간 택배 회사 책임도 없는 사람들 네. 이런 사람들이 막 가지고 날른다는데 야 이게 안전이 뭔지 주권이 뭔지 기본 상식이 있다면 말이죠. 야 이건 진짜 아주 저는 미국보다 한국이 더 무서워요. 이런 것들이 별거 아니라는 식으로 몰고 가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미국이 생각해도 자기들이 했지만 해도 너무했거든. 네. 그래가지고 한민구 장관을 만난 그 샹그릴라 안보대화에서 미국의 국방장관이 애슐린 카터 장관이 아이고 미안하다. 철저히 조사하겠다. 재발 방지하겠다. 이랬던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이럴까봐 이 황송한 사과를 어떻게 받느냐. 사과하실 필요 없다는 걸로 애시당초 여론몰이를 들어가는 데도 불구하고 사과를 한 겁니다. 네. 이게. 그러니까 난 이건 참 보면은 이러니까 메르스가 떨리는 건 너무 당연한 나라예요. 아무 민감성이 없어. 진정성이 없고. 아니 근데 끔찍한 게요. 만약에 그 페덱스로 오다가 어디가 뭐 구멍이 좀 났어. 터졌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런 사고에 대해서는 아무도 지금 근데 이제 그거 만에 하나 그런 사고가 만에 하나 그런 사고가 있을 수 있는데 그거는 이제 뭐 여러 가지 겹겹으로 뭐 진공상태로 해가지고 포장을 했으니까 안전하다 미국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그런 정도의 그런 정도의 어떤 가능성에 대한 의문을 던질 수 있는 거고 또한 이제 더 중요한 거는 우리가 늘 이 문제 할 때마다 떠오르는 악몽이 있습니다. 영화 괴물의 배경이 되기도 했었죠. 주한미군이 한강에다가 독극물을 살포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번에 탄저균 실험을 98년도부터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탄저균 실험을 계속 해왔는데 과연 그것이 얼마만큼 안전하게 처리가 됐는지 그러니까 들어오는 것도 문제입니다. 우리 정부도 모르게 들어왔다는 것 자체가 첫 번째 문제고요. 두 번째로는 그 실험에서 얼마만큼 그 결과적으로 안전하게 처리가 됐는지
이것도 우리가 모르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번에 탄저균 문제가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됐습니다. 미국이 먼저 사과를 하니까 네. 우리가 알려졌죠. 알려지고 나서 우리 그 질병관리본부에서 갔습니다. 현장에 오산 기지에 갔습니다. 네. 근데 결국 가가지고도 어떻게 이것이 처리가 됐는지 확인을 못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미국은 완벽하게 처리했다고 미국 사람들이 말로만 하고 있는 거. 우리는 그 말을 믿어야 되는, 그 말만 믿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우리 땅에서 벌어진 일인데 탄저균 같이 끔찍한 세균이 지금 어떤 식으로 실험되고 처리가 됐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모르고 있는 게 현재 안타까운 실정인 거죠. 게다가 이번에 이제 한겨레 신문이 보도해서 알게 됐지만은 이 주피터 프로그램이라고 네. 미국이 2013년부터 본격 가동한 것으로 알려진 네. 생화학 어떤 저기 일종의 대비 계획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 내용은 전 세계 어디든 4시간 내지 6시간 정도의 시간 이내에 살포된 독극물이나 어떤 생화학 어떤 그 세균의 네. 이 어떤 정체를 파악해서 방역한다. 이게 이제 이 프로그램의 최종 목표입니다. 이게 주피터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건데 네. 그렇다면은 탄저균이라는 거는 가장 살포될 가능성이 많은 위협에 대한 특정 위협에 대한 한 가지 실험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거보다 더 위험한 독극물이 있는 거거든요. 네. 탄저균 말고도 뭐 두창이라든가 콜레라라든가 이런 것들 다 대비해야 되는 거고 네. 그중에 지금 알려진 것 중에 보톨리눔 네. 이 부분도 저기 위협으로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실험을 했을 거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10만 배보다 이게 더 세다는 거 아니에요? 10만 그러니까 배가. 탄저균이 원자탄이라면 네. 보톨리눔은 수소폭탄이죠. 이거는 뭐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극한에 있는 위험이라고 보면 네. 될 거예요. 근데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그냥 간과하고 넘겨도 되는 겁니까? 안 되는 이게 거죠. 주권 국가로서 있을 수 안 있는 되는 거죠. 네. 왜냐하면은 이게 이제 탄저균 같은 경우에는 이게 생물 무기로 쓰여집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잠수함이 네. 물 밑에서 은밀하게 기동성 있게 이동하기 때문에 잠수함이 이제 무서운 전략 무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탄저균은 잠수함보다 더 무서운 전략 세균입니다. 왜냐하면은 탄저균은 그야말로 소리 없이 전염이 되어버리는 거거든요. 은밀하게 신속하게 전염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탄저균이 살포됐을 때 네. 다른 어떤 잠수함에서 발사된 미사일이라는 것은 어떤 특정한 목적지가 있는 건데 목표물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근데 탄저균이라는 것은 무차별적인 어떤 사람들이 탄저균에 감염될 수 있고 탄저균은 치명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르스에 의해서 불러일으키는 공포심보다 네. 탄저균이 불러일으키는 공포심은 100배, 1000배 더 강한 겁니다. 이런 위험한 물질이기 때문에 탄저균이 주한미군에 몰래 들어와서 우리 몰래 들어와서 실험이 되어졌다. 네. 그런데 그게 어떻게 처리되는지 지금 우리는 모르고 있다. 이 사건 자체는 매우 심각한 사건이죠. 자, 그런데 SNS나 여론에도 이제 뭐 이런 걸 올리는 분들이 있지만 메르스에 비해서는 그렇게 강하게 지금 그 문제시 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한국 국내 여론 시장에 반영이 그렇게 세게 되는 것 같지는 않다. 이게 미군에서 미안하고 우리가 다 완벽하게 처리했으니 그리 염려 마시라라고 해서 그런 걸까요? 미군을 믿는 건가 우리 국민들이 다? 아니 일단은 메르스에 묻힌 측면도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건 진상 파악이 안 돼서 네. 접근이 안 되기 때문에 좀 확산이 덜 되는 측면도 있고, 네. 세 번째는 이제 군이라는 어떤 잘 통제된 조직의 문제이기 때문에 일단은 믿어주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 이런 걸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우리가 국가의 안정과 주권을 왜 고민하는 겁니까? 우리가 이런 식으로 그 미군이 했으니 안전하겠지, 실수가 없었겠지 이렇게 하지만 미국은 탄저균 테러를 9.11 테러에 이어서 네. 당해가지고 전 미국 사회가 패닉 상태에 빠져본 적이 있는 그렇죠. 국가입니다. 거기에다가 그때 그 탄저균이 미 육군의 그 생물학 연구소에서 나온 탄저균이었는데 이번에 출처가 동일합니다. 네. 이번 탄저균하고. 그다음에 이 탄저균이라는 게 미국에서 오래전부터 연구가 된 이유는 과거 제국주의 시대 일본에서 만주에서 생체 실험을 한 731 부대 네. 그 부대장이 미국에 건너가서 오늘날 이 탄저균 연구에 어떤 초석을 닦은 겁니다. 그러면은 과거에 우리 선조들이 만주에서 일본군한테 건거돼서 생체 실험 당한 게 바로 이 탄저균이에요. 네.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 대한 우리의 역사적인 인식이랄까 우리의 어떤 주권 이런 것들이 미군이라는 이유만으로 다 합리화되고 그냥 일임하자 위임하자 이렇게 돼버린다면은
과거의 어떤 이런 역사적 아픔으로부터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다 묻어두고 이제 일본의 과거사도 못 먹고 우리 안전주권 어떤 방역주권도 다 미국에 넘겨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안전이 도모된다면 그 안전은 항상 우리의 안전이라기보다 미국의 안전이고 또 미국의 국가 이익이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걸 왜 연구를 하겠어요? 북한과 여차하면 생화학전 이런 것들에 대비하겠다는 건데 사실 한국전쟁 때 세균전을 했던 당사자는 북한이 아니라 미군입니다. 미군이 생화학전을 해가지고 이것이 이제 한국전쟁이 종결된 후에도 네. 많은 논란이 됐거든요. 그런데 항상 북한만이 문제고 미군은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말하지 말라 이거예요. 네. 지금 우리의 역사적인 경험으로 봤을 때 이런 것들은 영원히 폐기돼야 될 어떤 그 위협들이지 이렇게 마구 유통되면서 무분별한 연구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네. 미국이 신속하게 사과를 했죠. 네. 그 점에 대해서는 저는 높이 평가를 합니다. 근데 미국이 신속하게 사과한 것에 대해서 저는 이게 이제 미국 내 그 유타주에 있는 실험실에서 이제 미국의 국립 그 질병관리센터로 보내지고 네. 그러면 질병관리센터에서 민간 연구기관에게 보냈는데 거기에서 살아있는 탄저균이 왔다는 것들이 확인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을 미국 군 내부에서 발생한 거지만은 민간으로까지 확산되었던 문제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은폐할 수 없다고 판단했겠죠. 네. 그래서 이제 미국이 이거를 사과한 겁니다. 그래서 마치 이제 미국 영화를 보면은 어퓨 군맨 같은 경우에는 네. 관타나모에 있었던 어떤 뭐 폭행 사건이라든가 또는 걸프전 1차 걸프전에 있었던 미국 군 내부의 비리를 고발했던 커리지 언더 파이어 이런 영화가 있습니다. 이런 영화를 보면은 이제 미국 내부에서 그런 군맨이 있고 용기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들을 말해주는 건데 이번에는 이제 미국이 국방부가 자신들이 이제 사실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용기가 있고 자신들이 사실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군맨이다 착한 사람이다 이런 역할을 좀 하고 싶어 하는 거겠죠. 근데 저는 미국이 정말 용기가 있고 미국이 정말 군맨이라 한다면은 저는 오산 기지에서 실험실을 공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실험실을 우리 질병관리본부에 공개하고 그리고 필요하다면은 저는 오산 지역에 있는 어떤 주민들 대표해가지고 참관해가지고 이것이 얼마만큼 완벽하게 처리됐는지에 대해서 검증을 하고 확인하는 절차를 마무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 해주셨습니다. 오산기지 실험실을 질병관리본부에 공개하고 시민들이 오산에 살아도 되겠다, 안전하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절차를 미군이 밟아야 된다. 자, 우리가 국제정치에서 네. 도덕적 국가와 비도덕적 국가가 존재한다는 구분처럼 네. 우리의 상식을 배반하는 그 명제도 없습니다. 이건 도덕적 국가와 비도덕적 국가라는 우리의 상식은 항상 위기와 전쟁이 닥치면 깨집니다. 어떤 국가가 도덕적이고 어떤 국가가 비도덕적인지 그거는 역사가 지나봐야 하는 겁니다. 미국은 실수가 없고 항상 선하다 이런 어떤 그 가정이라면 네. 이런 상식이라면 우리가 이런 논의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익을 앞두고 있는 국가는 항상 완전히 도덕적이지 않은 경우보다 오히려 비도덕적인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즉 실수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미국이 이거 살아있는 탄저균 보낸 건 분명히 실수예요. 이건 사실 그 비활성 처리를 해서 보냈었어야 되거든요. 네. 그런데 가다 보니까 지가 알아서 살아난 것인지 아니면 의도된 실수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끔찍한 실수를 저지르는 나라의 도덕 비도덕을 따질 수는 없는 겁니다. 이건 책임을 따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거는 국가 주권이 말을 할 때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정말 살아있으면서 이 국민 안전이 가장 우선시되는 하나의 어떤 성숙된 국가로 가려고 한다면은 이제는 주권이 말할 때다. 이렇게 다 내팽겨치고 대통령은 뭐 툭하면 사라지고 이렇게 되는데 안전과 주권은 없다. 이게 대한민국의 자화상이라면 이 국가 바꿔야 됩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지금 매우 국민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말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도 더 납득할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미국을 가시려고 하는 것은 탄저균과 보툴리눔 의혹에 대해서 해명하라고 얘기하려고 하는 건가? 국내 있으면 더 골치 아파. 없는 게 나아. 그다음에 저번에도 자리에 누워 있으니까 정치가 잘 돌아가더라고. 네, 지지율도 오르던데. 그런데 다시 일어나니까 다 무너지더라고. 네, 계속 차라리 안 계셨으면 좋겠어. 네, 외국 가시라고. 만약에 제가 이렇게 말하면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미국 가서 오바마 대통령한테 탄저균 문제에 대해서 명확하게 처리해달라고 요청하려고 갔다 이렇게 말하면 김종민 편집장이 정신 차리죠. 이렇게 말하겠죠. 그 바랄 걸 바라야지. 네. 뭘. 자, 우리 오늘 메르스, 탄저균 그리고 보툴리눔까지 진짜
무시무시한 무시무시한 것들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해봤습니다. 끝으로 저희가 러브레터는 이제 더 이상 보내지 않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번 주부터 새로 뭘 하신다 그랬는데 아니 이 저 메르스 때문에 오늘 시간이 너무 지체됐으니까 좀 이렇게 아름답고 거룩한 얘기는 내가 다음 주부터 좀 알겠습니다. 알흠답고 거룩한 얘기를 다음 주부터 들을 수 있기를 악망하면서 오늘 방송을 마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려고 장윤선 하는 편집장님과 오랜만에 같이 해본 게 너무나 즐겁고 기쁘고 환영합니다. 이 말씀을 꼭 남기고 싶었습니다. 제법 매너 있는 남자 같죠? 그 초반에 해주시지. 아니, 마치는 소감. 마치는 소감. 예. 김종대 편집장님 마치는 소감. 글쎄 뭐 침 튀기면서 2m 반경 안에서 1시간 가량 떠들었으면 우리는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사는 존재거든. 우리는 형제야. 뭐 하긴 몇 사람 죽을 각오로 이런 방송을 해야지. 그러니까. 맨정신에 못해요. 그런 점에서 항상 뭐 기환을 축하드리고 다음 주에는 제가 없습니다. 아마 금요일 날 녹음으로 해서 내보내게 될 것 같은데. 뭐 여러 가지 항상 사랑해 주시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참 이 얘기를 꼭 하려고 그랬어요. 제가 떠난 2달 사이에 좋아요하고 구독하기가 많이 빠졌어요. 그래요? 빨리 김종대 편집장님 그거 있잖아요. 알았어요. 이러면 내가 생각이 있어요. 내가 이러면 생각이 있습니다. 예. 뭔가 대책을 세워야죠. 맞아. 이러면 생각이 있으니까 좋아요와 구독하기로 빨리 여러분 힘을 주셔야 김종대 편집장님 빠질 수도 있어. 웬만하면 좀 눌러요. 우리가 지금 먹고 사는 게 그거밖에 없어요. 이젠 더 이상 바라지도 않아요. 다른 거는 그거 하나 바라는 건데 그거 못 해줘 그래? 맞아. 김종대 편집장 지난번에 한번 우리가 유력을 하긴 했는데 이번에 과연 어떤지 다시 한번 아니 안 늘어난다. 그럼 제 스스로 프로그램 개편합니다 이거. 참 별로 어렵지도 않아요. 댓글로 응원해 주시고 좋아요와 구독하기로 성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매일 정오 여러분의 점심시간 맛있게 씹어드실 뉴스를 보내드리는 장윤선의 팟짱. 매일나 신선한 뉴스를 맛보고 싶으시다고요? 보수 언론이 대충 훑고 지나간 뉴스 그 이면의 진실을 알고 싶으시다고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곁에 장윤선의 팟짱이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로 응원해주세요. 포털사이트 검색창에서 장윤선의 팟짱을 치거나 모바일 앱스토어에서 팟빵 클릭 후 장윤선의 팟짱을 들러주세요. 요거 재밌네 할 때는 과감하게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꼼꼼한 사랑이 팟짱을 키웁니다. 장윤선의 팟짱 애청자 여러분, 좋아요와 구독하기 꼭 부탁드립니다. 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